오셀로. 베니스의 부유한 원로인 의원 브라반시오에게는 데스데모나라는 아립답고 정숙한 딸이 있었다. 데스데모나에게는 구애자가 많았는데 그녀가 여러 가지 훌륭한 덕을 겸비한 데다 큰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같은 나라의 얼굴빛이 같은 구애자들 가운데서 그녀는 사랑할 수 있는 구애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의 외모보다 정신을 높이 생각하며 흉내내기보다는 존경할 만한 개성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이 고결한 아가씨는 흑인 무어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며 종종 집에 초대받던 인물이었다. 데스데모나가 선택한 사람이 그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는 결코 없었다. 무어인 귀족 오셀로는 흑인이라는 점만 빼면 아무리 뛰어난 아가씨의 사랑이라도 능히 받을 만큼 부족함이 없었다. 그는 군인이었고 용맹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투르크인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훌륭한 공을 세워 베니스 군의 장군이 되었고 국가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 그는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었으며 아가씨들이라면 흔히 그렇듯이 데스데모나는 그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겪은 모험담을 듣기를 좋아했다. 그가 겪었던 전투와 포위 공격과 교전들, 그가 바다와 육지에서 당했던 위험들, 성벽을 뚫고 지나거나 대포 구멍까지 기어 올라갔다가 구사일생한 일들, 거만한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팔린 일, 그런 상황에서 처신하다가 탈출한 일들, 게다가 그가 외국에서 보았던 진기한 일들, 광활한 사막과 낭만적인 동굴, 채석장, 구름으로 덮인 바위와 산, 야만적인 식인종, 어깨 아래서 머리가 자라는 아프리카의 인종에 관한 이야기들. 여행자들의 이런 이야기에 데스데모나는 마음이 온통 팔려서 혹시나 집안일로 호출되면 황급히 그 일을 처리하고 돌아와서는 귀를 쫑긋 세워 오셀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한 번은 오셀로가 여유로운 때를 타서 자신의 인생 역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그녀로부터 유도해내었다. 데스데모나는 오셀로의 인생 이야기에 관하여 많이 들었지만 단편적으로만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러겠다고 하고 젊은 시절 겪었던 비참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데스데모나는 그의 고생에 깊은 한숨을 몰아쉬고 나서 참으로 이상하고 가엾고 놀라울 정도로 딱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하늘이 자기를 그런 남자로 만들어주기를 소원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오셀로에게 감사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가 그에게 있다면 오셀로처럼 이야기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녀의 사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매혹적인 자태와 붉어진 얼굴로 솔직하지만 오히려 수줍은 듯이 말하는 이 암시에 오셀로는 용기를 내어 좀 더 솔직하게 사랑을 고백했고 이 황금 같은 기회에 너그러운 데스데모나에게 자기와 몰래 결혼하겠다는 승낙을 얻어냈다. 오셀로의 피부색이나 그의 재산으로는 브라반시오의 사위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딸을 자유롭게 놓아주었지만 베니스의 귀족 아가씨들의 관행대로 원로원급의 지위나 재산을 가진 남편을 조만간 선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 점에서 그의 기대는 어긋났다. 데스데모나는 흑인인 무어인을 사랑했고 그의 용맹한 자질에 마음과 운명을 모두 바쳤다. 그처럼 그녀의 마음은 남편으로 선택한 남자에게 완전히 바쳐졌기에 이 사려 깊은 아가씨는 누구나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을 그의 피부색을 자신의 구애자들인 젊은 베니스 귀족들의 흰 피부와 깨끗한 용모보다 높이 평가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비밀리에 올렸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세간에 알려졌고 마침내 나이 많은 브라반시오의 귀에 들렸다.
그는 원로원의 엄숙한 회의에 무어인 오셀로의 고소인으로 출석했고 오셀로가 마법과 마술로 아리따운 데스데모나의 마음을 홀려 부친의 동의도 없이 그리고 평소 환대를 받던 은덕을 저버리고 자기와 결혼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때 베니스에는 오셀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건이 생겼다. 투르크인이 강력한 군사력을 준비하여 함대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돌진하여 베니스가 장악하던 튼튼한 요새를 되찾으려고 한다는 소식이 당도한 것이다. 이 긴급 상황에 베니스국은 오셀로에게 눈을 돌렸다. 오직 오셀로만이 투르크인과 맞서서 사이프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셀로는 이제 중대한 나랏일의 후보자로서 그리고 베니스 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를 입은 피고인으로서 원로원 의원들 앞에 소환당한 채로 서 있었다. 나이 많은 브라반시오는 연륜이나 원로원 의원으로서는 엄숙한 모임의 이야기를 꾹 참고 경청해야 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럴 법한 이야기와 심증을 증거로 대면서 거칠게 오셀로를 고소해댔다. 그러자 오셀로는 자신의 변론을 위하여 소환받은 처지인데도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소박하게 진술할 뿐이었다. 그는 아무 꾸밈 없이 위에서 밝힌 대로 자신의 구애 전모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가 매우 고결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진술하였기에 재판장으로 앉아있던 공작은 이야기를 들으니 브라반시오의 딸이 감동할 만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오셀로가 구애하면서 사용했다는 마법과 주문은 다름 아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솔직함이었던 게 분명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한 유일한 마법은 숙녀의 마음을 얻을 만하게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능력이었던 것이다. 오셀로의 진술은 데스데모나의 증언에 의해 사실로 확증되었다. 데스데모나는 법정에 출두하여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보다 아버지를 더욱 사랑한 것처럼 주인이자 남편을 섬겨야 할 더 높은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나이 많은 원로원 의원은 계속 항변할 수 없어서 무어인을 불러 여러 번 슬픔을 표하며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딸을 주었다. 그리고 그는 딸을 주지 않을 수 있다면 추호도 오셀로에게 딸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그는 다른 자식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데스데모나의 행동을 보고는 만일 다른 자식이 있으면 폭군이 되어 자식들에게 족쇄를 채우려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난관이 해결되자 군인으로서의 고된 생활이 음식과 휴식처럼 몸에 밴 오셀로는 즉각 사이프러스 전쟁의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데스데모나는 신혼부부들이 그러듯이 한가한 즐거움으로 탐닉하기보다 부군의 명예를 존중하여 그의 출정에 흔쾌히 동의했다. 오셀로와 그 부인이 사이프러스 섬에 도착하자마자 투르크 함대가 지독한 폭풍으로 산산조각 났고 섬이 즉각적인 공격을 받을 염려 없이 안전하다는 소식이 당도했다. 그러나 오셀로가 치러야 할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악의적인 생각으로 죄 없는 오셀로 부인을 모함하는 적이 낯선 사람들이나 이교도들보다 지독했던 것이다. 장군 오셀로의 친구들 가운데 카시오만큼 전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은 없었다. 마이클 카시오는 피렌체 출신의 젊은 군인으로 쾌활하고 명랑하며 듣기 좋은 말을 잘하고 여성들에게 호감 가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잘생긴 데다 말이 유창하여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둔 나이든 남자라면 질투할 만한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나 오셀로는 성품이 고결하여 질투심이라고는 없었고 비열한 행동을 저지를 수 없는 것만큼 의심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데스데모나와 연애할 때 카시오를 끌어들여 도움을 얻었고 카시오는 일종의 중매쟁이였다. 오셀로는 숙녀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부드러운 대화술이 부족한 것을 두려워했는데
친구에게 그런 재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종종 카시오를 보내어 자기 대신 구애하게 했다. 그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함은 용맹한 무어인의 인품의 흠이라기보다는 명예였다. 그래서 데스데모나가 오셀로 다음으로 카시오를 좋아하고 신뢰했던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 연인은 결혼을 했어도 마이클 카시오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았다. 카시오는 그들의 집을 자주 방문했고 그의 자유롭고 거침없는 말은 오셀로에게 갖가지 기쁨을 안겨다 주었다. 사실 오셀로는 다소 진중한 기질이었던 것이다.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성격상 과도하게 짓누르는 긴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과 상반되는 성품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 법이다. 그리고 데스데모나와 카시오는 예전에 카시오의 친구 오셀로를 대신하여 구애할 때처럼 둘이서 이야기하고 웃어대곤 했다. 최근에 오셀로는 카시오를 장군에게 가장 가깝고 신임받는 자리인 부관으로 승진시켰다. 카시오가 승진되자 이아고는 크게 상심했다. 이 나이든 장교는 자기가 카시오보다 자격 있다고 생각했고 카시오를 가리켜 숙녀들의 모임에나 어울리는 친구이며 전쟁 기술이나 전투를 위하여 군대를 배치하는 법에 관하여 소녀만큼 모르는 자라고 조롱하곤 했다. 이아고는 카시오를 미워했고 카시오를 총애한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오셀로가 자기 아내 에밀리아를 너무 좋아한다며 경솔하게 부당한 의심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오셀로도 미워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생각에 화가 나서 음모를 잘 꾸미는 이아고는 무시무시한 복수극을 생각해냈다. 카시오와 무어인 오셀로와 데스데모나를 한 번에 파멸시킬 계획이었다. 이아고는 교활했고 인간 본성을 깊이 연구한 터라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고통 가운데 질투의 고통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이며 가장 매서운 가시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오셀로가 카시오를 시기하게 만드는 데 성공하면 절묘한 복수극이 될 것이며 카시오든지 오셀로든지 아니면 둘 다의 죽음으로 막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되든지 그로서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장군과 부인이 사이프러스에 도착하고 적 함대가 질이 멸렬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섬에서는 일종의 축제가 벌어졌다. 모든 사람이 잔치 분위기에 젖어 즐거워했다. 포도주가 흘러넘쳤고 흑인 오셀로와 그의 아리따운 부인 데스데모나의 건강을 비는 축배가 줄을 이었다. 카시오는 그날 밤에 오셀로로부터 군인들이 과도히 술을 먹어 싸움이 벌어져서 주민들이 위협받거나 방금 진주한 군대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는 명령을 하달하고 경계 지시를 내렸다. 그날 밤 이아고는 마음속 깊이 숨겨둔 이간질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장군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카시오에게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시도록 유혹했다. 이는 경계 근무를 맡은 장교로서는 커다란 과실이었다. 카시오는 얼마 동안 사양하였지만 곧 이아고가 익히 아는 대로 솔직하고 자유분방한 마음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술잔을 비워댔다. 그러자 카시오는 데스데모나 부인을 칭찬하는 말을 늘어놓았고 계속 그녀를 위하여 축배를 들면서 너무도 뛰어난 여자라고 단언했다. 마침내 그는 입안으로 쏟아부은 원수 같은 술에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래서 이아고가 데려다 놓은 친구에게 버럭 화를 내더니 칼을 뽑아들었고 싸움을 진정시키려고 끼어든 훌륭한 장교 몬타노가 난투 끝에 부상을 당했다. 이제 소동이 커지자 이간질을 시작했던 이아고가 맨 먼저 비상사태가 벌어졌다고 소문을 퍼뜨려 종소리를 울리게 했다. 마치 가벼운 술판 싸움이 아니라 위험한 폭동이 일어난 듯이 말이다. 경고의 종소리를 듣고 오셀로는 잠에서 깨어나 허겁지겁 옷을 입고 문제의 장소로 가서 카시오에게 원인을 추궁했다. 이제사 카시오는 포도주 기운이 약간 가신 바람에 정신이 들었지만 너무 부끄러워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이아고는 카시오를 비난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쩔 수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진상을 알아야겠다고 하는 오셀로의 요구대로 사건 전모를 설명했다. 그런데 그는 카시오의 잘못을 두둔하는 척하면서도 실은 더 크게 보이도록 해명했다. 그 결과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는 오셀로는 카시오를 부관직에서 해임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아고의 첫 번째 계략은 완전히 성공했다. 그는 이제 미워하던 경쟁자에게 손해를 끼쳤고 자리에서 내쫓았다. 그러나 앞으로 이 참혹스러운 밤의 사건을 좀 더 유용하게 써먹을 일이 남아있었다. 이 불행한 사건으로 완전히 술이 깬 카시오는 친구인 척하는 이아고에게 자기가 짐승으로 바뀔 정도로 바보가 되었노라고 한탄했다. 그는 망했다. 어떻게 다시 부관을 시켜달라고 장군에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 장군은 그에게 술주전뱅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는 자신을 경멸했다. 그러자 이아고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체하며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끔 술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 비싼 값을 주고 산 물건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남아있다고 했다. 즉, 장군의 아내가 이제 장군이나 다름없어 오셀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데스데모나 부인에게 청을 들여 부군께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 게 최상이라고 했다. 그리고 데스데모나 부인은 솔직하고 남을 잘 돌봐주는 성격이라 이런 좋은 일을 곧바로 살펴주고 카시오가 다시금 장군의 호의를 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번에 금이 간 그들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이아고의 충고는 사악한 목적만 아니라면 훌륭한 것이었다. 카시오는 이아고가 충고한 대로 데스데모나에게 간청했다. 데스데모나는 정직한 간청에 마음이 쉽게 넘어갔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잘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고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의 청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했다. 그녀는 아주 진지하고 훌륭하게 일을 추진했고 카시오에게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실망한 오셀로이지만 그녀의 청을 뿌리칠 수 없었다. 오셀로가 그런 중죄를 너무 빨리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니 조금 두고 보자고 했을 때 그녀는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내일 밤이나 모레 아침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그를 용서해 주라고 고집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가련한 카시오가 얼마나 참회하고 부끄러워하는지를 말해주었고 그의 과실이 그렇게 심한 처벌을 받을 만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오셀로가 여전히 주저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주인님, 내가 카시오, 당신을 위해 구애하러 다니고 내가 당신을 헐뜯었을 때마다 당신 편을 들었던 마이클 카시오를 위하여 그렇게 간청했는데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의 사랑을 참으로 시험할 생각이라면 더 심각한 일이라도 부탁하겠어요. 오셀로는 그렇게 간청하는 사람을 물리칠 수 없었고 마이클 카시오에게 다시 호의를 보이겠다고 약속했으니 다만 데스데모나가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청했다. 그런데 오셀로와 이아고가 우연히 데스데모나가 있는 방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마침 데스데모나에게 간청하고 반대편 문으로 나가는 카시오를 보았다. 교활한 이아고는 마치 혼잣말 하듯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오셀로는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실 방금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는 통에 그 말을 잊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그 말을 기억해냈다. 데스데모나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아고는 그저 생각이 나서 물어본다는 듯이 오셀로가 부인에게 구애할 때 마이클 카시오가 그의 연애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 물음에 장군은 그렇다고 대답했고 카시오가 연애 기간에 두 사람 사이를 오간 적이 아주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아고는 상당히 두려운 일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는 듯 이맛살을 찌푸리며 그랬군요. 하고 소리쳤다. 이 말에 오셀로의 마음에는 이아고가 방에 들어서면서
카시오와 데스데모나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흘린 말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일에 상당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아고를 공정한 인물이며 사랑과 정직함으로 가득 넘치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몹쓸 악한의 계략이 그에게는 정직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말로 여겨졌고 말로 표현하기에는 아주 큰일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셀로는 이아고에게 알고 있는 바를 말하고 그의 우려하는 바를 말로 표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아고가 이렇게 말했다. 제 마음에 비열한 생각이 뚫고 들어왔다면 어쩌죠? 하긴 몹쓸 일이 궁전에 들어가지 못하라는 법도 없으니까요. 그러자 이아고는 자기의 어설픈 말로 오셀로에게 무슨 괴로운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딱한 일이겠냐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알아봐야 오셀로의 심기가 불편해질 것이며 사소한 의심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이 나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아고는 이러한 암시와 이런저런 말로 오셀로의 평정을 참으로 위하는 것처럼 하고는 실제로는 오셀로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정신을 빠지게 만들었고 덧붙여 그에게 질투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이 악한은 그처럼 교묘한 술책을 사용하여 의심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척하면서도 오히려 경솔한 오셀로에게 의심이 일어나게 했다. 내 아내가 아름답고 사람 사귀고 잔치하는 것을 좋아하며 말과 노래와 연극과 춤에 관하여 자유자재한 것을 알고 있지. 그러나 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덕스러운 일이야. 아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증거가 있어야 해. 그런 다음 이아고는 오셀로가 아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기쁘다는 듯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솔직히 밝혔다. 하지만 그는 오셀로에게 카시오가 옆에 있을 경우 부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질투도 하지 말고 안심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왜냐하면 이아고는 동족인 이탈리아 여인들의 기질을 오셀로보다 잘 알고 있는데 베니스에서는 부인들이 남편들에게 감히 보여주지 못할 희롱을 잘한다고 했다. 그런 다음 그는 넌지시 데스데모나가 아버지를 속여 오셀로와 결혼하였고 노인이 마법을 썼다고까지 생각하게 만든 것을 교활하게 드러냈다. 오셀로는 전국을 찌르는 이런 추론에 마음이 몹시 흔들렸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였다면 남편이라고 속이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이아고는 그의 심기를 흔들어 놓았다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오셀로는 사실 이아고의 말에 속으로 큰 슬픔에 빠져 동요하면서도 덤덤한 척하면서 그에게 계속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이아고는 카시오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많은 변명을 쏟아냈다. 그런 다음 그는 핵심을 찔러 말했다. 데스데모나가 자신과 동족이면서 피부색이 같은 많은 적절한 구혼자들을 물리치고 무어인인 오셀로와 결혼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녀가 자연스럽지 않은 태도를 취한 것이 바로 고집 세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판단력이 다시 돌아오자 오셀로를 동족인 이탈리아 청년들의 멋진 생김새하며 깨끗하게 흰 얼굴과 비교하게 된 게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오셀로에게 카시오와의 화해를 조금 연기하고 그러는 동안 데스데모나가 얼마나 열심히 그의 편을 드는지 예의주시하라고 충고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알게 된다는 것이었다. 불길하게도 이 교활한 악한은 이 죄 없는 여인의 정숙한 성품을 이용하여 그녀를 파멸의 구덩이로 집어넣을 계략을 짰고 그녀의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녀를 사로잡을 그물을 만들었다. 먼저 카시오가 데스데모나의 중재를 부탁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데스데모나의 중재를 이용하여 그녀를 파멸로 밀어넣을 전략을 구상한 것이었다. 이아고가 오셀로에게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얻을 때까지 아내가 결백하다고 믿으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났다. 오셀로는 인내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오셀로는 마음의 평정을 이루지 못했다. 양귀비도 맨드레이크의 즙도 세상의 어떤 수면제도 달콤한 휴식을 그에게 다시 가져다 줄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잘 잤는데 말이다. 직업에도 실증이 났다. 더 이상 무기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 군대와 깃발과 전투 대형을 봐도 흥분되고 북소리나 나팔소리나 군마의 울음소리에도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던 가슴이 군인의 덕목인 자부심과 야망을 죄다 잃어버린 듯했다. 그리고 군대에 대한 열정과 지난날의 즐거움이 모두 시들해져 버렸다. 때로는 아내가 정직하다고 생각했다가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때로는 이하고가 공명정대하다고 생각했다가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아예 몰랐더라면 하고 바라곤 했다. 아내가 카시오를 좋아한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상관없었다. 정신을 흔들어 놓는 이런 생각에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오셀로는 이하고의 멱살을 쥐고 데스데모나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아내의 품행에 대해 거짓으로 고자질한 이유로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하고는 자신의 솔직함이 악덕으로 오해받아 기분 상한 척하며 오셀로에게 부인의 손에서 딸기 모양의 술을 놓은 손수건을 혹시 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오셀로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고 그것은 자신의 첫 선물이라고 대답했다. 마이클 카시오가 오늘 그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더군요. 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을 당장에 복수하고 말겠다. 먼저 너의 충성에 대한 표시로 카시오를 3일 안으로 죽일 것이다. 그리고 저 아리따운 마귀는 조금 기다렸다가 신속히 처결해버리겠다. 공기처럼 가벼운 사소한 일이 질투 어린 증거가 되면 성경처럼 강력한 법으로 변한다. 아내의 손수건을 카시오가 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기만당한 오셀로에게 어떻게 해서 카시오가 그것을 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지도 않고서 두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만들 정도로 충분한 이유였다. 데스데모나는 카시오에게 그런 선물을 준 적도 없고 이 절개 있는 부인은 다른 남자에게 남편의 선물을 선사하여 남편에게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 카시오와 데스데모나는 오셀로에게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악한 일을 꾸미는데 결코 지치지 않는 사악한 이하고가 자기 아내를 시켜서 오셀로의 아내의 손수건을 본뜨겠다는 구실을 대고 훔쳐오게 했고 그것을 카시오가 가는 길에 떨어뜨려 놓았다. 그리하여 카시오가 그것을 줍게 하고는 데스데모나의 선물로 받은 것처럼 이하고가 오셀로에게 암시할 수 있게 하는 구실을 만들려 했다. 오셀로는 곧 아내를 만나 두통이 생겼으니 이마를 동여맬 수 있게끔 손수건을 빌려달라고 했다. 물론 데스데모나는 손수건을 빌려주었다. 이것 말고 내가 당신에게 선물한 손수건으로 주시오. 데스데모나는 그 손수건을 갖고 있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이오? 그건 참으로 잘못한 일이오. 그 손수건은 한 이집트 여자가 나의 어머니에게 드린 것이오. 그 여자는 마녀인데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 그녀는 어머니께 그것을 드리면서 어머니가 손수건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남을 주어버리는 날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변해서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만큼 미워하실 것이라고 했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내게 주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소. 내가 결혼하면 그것을 며느리에게 주라고 말이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주었던 것이오. 조심하시오. 당신의 눈처럼 귀하게 여기시오. 세상에 그럴 리가... 하며 놀란 부인이 말했다. 그러자 오셀로는 말을 이어갔다. 사실이요. 그것은 마법의 손수건이요. 200년 전에 세상에 한 무당이 살고 있었는데 귀신이 들린 채로 그것을 짰던 것이요. 명주실을 제공한 누에도 신성했고 물감도 미라가 된 처녀의 심장에서 물들인 것이요. 데스데모나는 손수건의 기이한 힘에 관하여 듣고 겁에 질려 죽을 뻔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분명했고 아울러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자 오셀로는 무모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처럼 손수건을 계속 요구했다. 데스데모나는 그 손수건을 내놓을 수 없으니 남편의 마음을 지나치게 심각한 생각에서 돌려놓으려고 그가 손수건을 고집하는 이유가 마이클 카시오에 관한 자신의 청을 연기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재미있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데스데모나는 카시오를 계속 칭찬해댔고 마침내 오셀로는 제정신을 완전히 잃고 방을 박차고 나갔고 데스데모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싫었지만 남편이 질투하지 않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데스데모나는 남편이 어떤 이유로 질투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 고결한 오셀로를 비난하는 자신을 질책하며 베니스에서 나쁜 소식이 왔거나 심각한 나란 일이 터져 그의 심기가 흐려져서 이전과 달리 성질이 난폭하게 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남자들은 신이 아니야. 결혼하던 날 우리에게 해주던 것을 여전히 바랄 순 없지.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불친절한 태도를 그렇게 매몰차게 비난한 자신을 저주했다. 오셀로와 데스데모나는 다시 만났다. 오셀로는 그녀가 부정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며 좀 더 분명하게 비난했지만 그 남자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셀로는 울었다. 그러자 데스데모나는 슬픈 날이로군요. 왜 우시는 거예요? 하고 말했다. 오셀로는 가난과 질병과 수치 등 온갖 나쁜 일을 꿋꿋하게 참아낼 수 있었지만 아내의 부정에는 자기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리고 아내를 일러 보기에는 아름답고 냄새는 달콤하지만 통증을 주는 잡초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녀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셀로가 데스데모나를 버리고 떠나자 죄 없는 이 여인은 터무니없는 남편의 의심에 놀라 정신이 멍해지면서 무거운 잠이 쏟아졌다. 그래서 그녀는 하녀에게 잠자리를 준비하여 그 위에 신방 이부자리를 펴달라고 했다. 사람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 부드러운 방법과 쉬운 일로 가르치는 법인데 오셀로도 자신을 그렇게 가르쳤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가 야단을 맞을 때 아이와 같았기 때문이다. 정숙한 부인의 불만은 그것뿐이었다. 데스데모나는 남편이 바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누워 심기가 불편한 탓에 곧 깊은 잠에 떨어졌다. 그때 오셀로는 아내를 죽이려고 온갖 나쁜 생각을 꾸미면서 방에 들어왔다. 그러나 아내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아내의 피를 흘리거나 설화석고보다 흰 살갗에 상처를 입힐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내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작정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살아있으면 자기를 배반했듯이 다른 남자들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입맞추었고 그 입맞춤은 너무도 달콤하여 다시금 입맞추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그것은 잔인한 눈물이었다. 데스데모나는 그의 입맞춤에 잠에서 깨어 오셀로를 바라보았다. 오셀로는 아랫입술을 깨물고 눈알을 굴리고 있었고 남편이 그런 표정을 지을 때면 언제나 심각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리고 오셀로는 그녀에게 죽을 준비를 하고 기도를 드리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영혼은 죽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죄 없는 부인은 그의 자비에 호소하며 동정심을 부탁했고 자신의 잘못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오셀로는 카시오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녀가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손수건을 말했다. 그리고 결백한 부인이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려 하자 갑자기 그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이불로 그녀를 덮어 죽을 때까지 목을 졸랐다. 바로 이때 카시오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집으로 실려왔다. 이아고가 자기의 부하를 시켜 암살을 시킨 것이다. 그러나 그자는 카시오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죽이지는 못했다.
이아고가 비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자를 죽였는데 그의 호주머니에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이아고의 범죄와 카시오의 순결을 명명백백하게 풀어주는 글이었다. 이제 카시오는 오셀로에게 용서를 빌었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오셀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길래 이아고를 시켜 자기를 죽이려 했는지 물었다. 이 사실을 듣고 오셀로는 벼락을 맞은 듯했다. 이제 오셀로는 자신이 한낱 살인자에 불과하고 아내가 지금까지 자기에게 순결을 지켰음을 알게 되었다. 엄청난 괴로움에 삶을 더 이상 부지할 수 없게 되자 오셀로는 자기 칼 위에 꼬꾸라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죽은 아내의 몸 위에 쓰러져 죽었다. 이 무모한 행동을 본 주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왜냐하면 오셀로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으며 고결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악한의 술책에 넘어가 아내를 의심하기 전까지는 사랑 많고 애정 깊은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오셀로는 지혜롭게 사랑하진 않았지만 뜨겁게 사랑했다. 그리고 그의 남자다운 눈은 사소한 일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아라비아 나무가 수액을 흘리듯이 눈물을 떨구었다. 그리고 그가 죽자 그의 모든 공로와 용맹한 행동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 남은 것이라곤 그의 후계자가 이아고에게 준엄한 법의 심판을 시행하여 끔찍한 벌을 내리는 것과 유명한 장군의 통탄할 만한 죽음을 베니스 정부에 보고하는 일뿐이었다.